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혼란 수습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일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은 됐지만 대장동 의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이의 제기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져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곧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효표 처리에 대해 내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권 수뇌부들의 뜻대로 신속하게 혼란이 정리될지는 여론과 당심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 긴박했던 여권 움직임부터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앞서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냈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겁니다. 특히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린 시점이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이틀 뒤로 경선 불복 논란이 불거진 때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합동수사본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특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만큼 논란을 빨리 끝내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속전속결 수사를 촉구했고 결선 투표를 요구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대해선 승복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승복해야 될 상황이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송영길 대표의 퇴근길을 가로막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당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청와대 발표 직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이 후보에게 경기지사직 조기 사퇴를 제안했죠. 그러자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야당의 공격이 거셌습니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를 받겠다. 그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지사 조기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국정감사 정면 돌파 승부수를 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30분 만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약 10여 분 기자회견 가운데 80%인 약 8분가량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해명과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또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예정된 행사까지 미루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견문도 이 후보가 직접 쓰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사퇴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경선 패배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무효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승복과 불복 이 두 갈래 길에 서게 되는데요. 이낙연 캠프 측은 아직까진 강경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철저한 수사 지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는 너무 늦었다면서도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다며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경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캠프의 이의 신청 요구를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월권이라며 당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유권에서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당무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네. 선관위원, 당대표가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이후 외부 일정 없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당무위 개최 요구를 받아들여 내일 최고위 회의 이후 당무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신속한 수사 지시는 특검을 거부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다음 주 국감을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신속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검경 부실 수사를 옹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제명수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걸 보니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병역이 피하려던 이병 대상자가 징집을 피할 수 없어 입대하면서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격입니다. 두 차례 진행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 후보와 맞붙을 수 있는 의원을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의 대격돌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법사위 국감은 그 예고편이라도 되듯 뜨거웠습니다. 이 사력을 다해 맞선 여야 대선 주자들의 대리전, 이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의 재산 변동이 없어요. 이태영 변호사가 한 명에게 23억 줬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이게 도지사 본급으로 가능할까요? 이재명 후보의 개발이익 100% 환수 공약의 위헌성도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업체에게 과도하게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내려준 거예요.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앞으로 개발이익 100%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주자로 나서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공표하라고 공수처를 압박했고 김진욱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희입니다. 청와대, 여당, 후보까지 여건이 오늘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속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대통령 메시지부터 좀 뜯어보죠. 다소 모순적인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신속과 철저 어디에 더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대통령 메시지 우선 제가 세보니까 52글자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이 부분, 신속, 조속히에 찍혀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신속, 조속히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조속히 수사해서 혼란을 정리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대통령 메시지 안에는 어떻게라는 수사 방식에 대한 지시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하여라는 부분이 있죠. 야권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 특검 도입의 선을 긋고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하라는 거고요. 현 체제에서 검경이 적극 협력을 하거나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적 진실이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를 당부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고요. 참고로 앞서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 걸 추려봤는데 해군 성폭력 사건, LH 투기 의혹 등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궁금한 건 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시점이에요.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왜 오늘 냈을까요? 네, 오늘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이틀째인데요. 왜 오늘일까? 답을 찾으려면 긴박했던 오늘 여권의 움직임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선 무효표 논란에 대해서 내일 최종 정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후 2시에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관련 메시지가 긴급 브리핑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시 30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대장동 국감이 될 경기도 국정감사에 현직 지사 신분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렇게 보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속내도 같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문 대통령 그리고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속내가 좀 다르겠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부동산 이슈, 대장동 의혹 논란이 길어지면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겠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야 하는 만큼 내부 갈등을 좀 빨리 봉합해야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속전속결이란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그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여당 청와대 후보 간에 저게 좀 사전 조율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사전 조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선 사전 조율이 아닌 각자의 필요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지시라는 얘기부터 이 후보까지 제대로 수사라는 메시지까지 좀 의견이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진짜 의중은 뭘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그제 경선이 끝난 뒤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뒤에 이번 경선에 대해서 원만한 경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죠. 만약 이 후보를 못 믿는다면 그래서 수사 지시를 내린 거라면 바로 이틀 전에 저렇게 말했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속과 철저 중에 신속에 더 방점이 있다는 거와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검찰 수사는 곧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겁니까? 청와대와 이제 민주당은 수사가 좀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랄 수 있지만 수사라는 게 일단 시작되면 좀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오면 또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런 것도 지시를 했었다. 이런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 좀 물어보죠. 이 송영길 대표가 이제 내일에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낙연 전 대표는 승복을 할까요? 아니면 불복하고 법정 다툼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무효표에 이의 제기는 했지만 경선 불복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내일 당무위까지 열려서 재차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런 결론이 난 뒤에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땐 정말 불복이 되는 거라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이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도 선택지가 많지는 않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검찰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에 한라인이 구축됩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검찰은 조사를 마친 당일 곧바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도 적용됐는데 배임의 경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범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의 거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의 사용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운영 경비 영수증으로 이게 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을 받을 그분으로 언급된 사람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언급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김 씨는 검찰 조사 직후엔 입장을 바꿨다가 곧바로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씨를 추가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이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지구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은 5개 단지 중 아파트 단지는 4곳. 채널A 취재 결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한 채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 규모로 이 대표는 금융권 대출 없이 지난달 말 매매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대표가 정식 청약을 거친 건지 문의했지만 화천대유 측은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고 이 대표 측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중 자신들이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인물은 이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옆 단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정모 씨는 정영학 회계사의 동생이자 남욱 변호사의 자회사인 IDSS의 전 공동대표 정모 씨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들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경쟁률이 최고 9.7대 1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계약 취소 물량이 나와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최초 분양가는 7억 원 정도였지만 최근 거래가는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도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미분양 물량을, 정진상 전 실장은 계약 취소된 물량을 무순위 청약을 거쳐 분양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나 경기도 관련 인사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혜 분양 여부를 가리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오는 15일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아파트 단지의 매매 등기가 마감되고 나면 특혜 분양 논란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욱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들은 12년 전 시작된 민간 주도 개발 때부터 이 사업에 발을 담근 것으로 전해졌죠. 이들이 어떤 경로로 사업에 뛰어들었고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부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초기 사업자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C7이 대장동 민간 개발에 뛰어든 건 지난 2008년. 이듬해 정영학 회계사, 2010년엔 남욱 변호사가 C7에 합류합니다. 당시 자문계약서입니다. 정 회계사는 재무자문을, 남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작성된 C7의 내부 문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자문단에는 정용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외에 정모 사무장도 등장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문단에 불과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영학을 도시개발 전문 회계사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하면 리스크가 적어지고 온갖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의논을 하고 갈 때 남욱은 철저하게 국토부 분과위원들, 그러니까 국회를 본인이 잘 움직일 수 있고 본인의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이 민영 방식으로 잘 돌아가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민간 주도 개발에 제동이 걸린 건 2010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뒤부터입니다. 유동규가 시설관리본부장으로 진행되는 그 순간부터 유동규와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것들에 관여하거나. 이후 대장동 사업은 민관 합동개발로 바뀌었지만 자문위원들은 해처 모여를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대표, 정 회계사는 5호의 실소유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C7의 이전 대표는 뇌물을 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다른 자문이었던 정 씨는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금부터는 전 세계를 강타한 에너지 대란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7년 만에 배럴당 $80를 돌파했는데요. 유가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우리 증시도 2,900선을 위협받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도 7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중국까지 예외 없는 전 세계 에너지 대란,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8시밖에 안 됐지만 가로등은 물론 빌딩 조명도 모두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깜깜한 도시를 희미한 자동차 불빛에 의지해 걸어갑니다. 레바논의 국영발전소 2곳이 기름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해 전기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7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탈리아의 유리공예 공장들도 문을 닫을 처지입니다. 유리를 가공하려면 12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한데 연료인 메탄가스 가격이 이달 들어서만 5배나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Continua e non si trovano soluzioni con l'aumento improvviso e abnorme del costo del gas, possiamo dire che l'intera vetraria muranese è in forte pericolo. 국제유가도 7년 만에 배럴당 $80를 넘었습니다. 1년 만에 120%나 급등한 건데 연말 $100 얘기도 나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석탄 산지인 산시성의 물난리와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 등으로 극심한 전력난에 빠졌습니다. 물류 대란도 겹쳤습니다. 영국은 최근 운송 인력 부족으로 주유소가 기름을 못 구해 아우성이고 If you find fuel without visiting 6 or 7 garages, then you're very lucky. 미국은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항구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이 탈탄소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수급 상황이 상당히 미스매치로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에너지발 인플레 우려로 전 세계가 다시 경기 침체 공포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그러잖아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소금, 국수, 막걸리 등 우리 물가가 마구 치솟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시민들의 호주머니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매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나종일 씨. 최근 부쩍 오른 기름값에 시름이 깊습니다. 새벽에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없어가지고 무조건 타야 돼요. 많이 부담되죠. 네, 지금 거의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니까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이미 리터당 1,700원 선을 넘어서면서 비교적 저렴한 주유소 휴게소에 사람이 몰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집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683원으로 1,600원대를 훌쩍 넘겼고 경유도 1,47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휘발유 경유값 고공행진은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한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뿐 아니라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LNG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연초 100만 BTU당 7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던 LNG 가격 지표는 최근 5배가량 상승한 35달러 선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까지 LNG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세계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진 겁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발전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되고 각 가정에서 이제 치사용 혹은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가스 요금도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정부는 도시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연내 동결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제 에너지값 상승이 계속되면 내년 큰 폭의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겨 유가 대란에 물류 대란까지 덮쳤습니다. 배가 부족해서 수입산 원재료가 들어오질 않고 있는데요. 감자튀김뿐 아니라 쌀국수, 샌드위치, 아이스크림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덮친 이 물류 대란 소식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사람이 감도는 이맘때면 즐겨 찾는 베트남 쌀국수. 보통 베트남 음식점에서는 쌀국수용, 볶음면용 이렇게 두 가지의 면을 사용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쌀국수용 면의 수급이 막히면서 가장 기본 메뉴인 쌀국수 등의 메뉴가 단종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 씨는 9월 초 수급 부족 소식에 최대한 재료를 사놓았지만 이마저도 바닥에 보입니다. 평상시 제도를 하면 2박스에서 한 5박스 시키죠.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없어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책 아예 불가능한 부분은 품절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죠. 찾아오는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대체제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대체 상품이 될 수 없는 게 고객이 맛을 알아요. 며칠 동안 베트남에 가는 상황 꿈을 꿨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재기한 물건을 2배로 올려 판매하는 글도 보입니다. 이마저도 1인당 1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원재료 부족 현상은 코로나19로 현지 공장 운영이 중단된 데다 물류 대란까지 겹쳤기 때문 쌀국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샌드위치 전문점의 앱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수입 재료인 닭고기가 들어간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여름에 주문한 토핑이 아직도 오지 않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습니다. 생크림, 냉동 딸기, 피클 등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이 잦습니다.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국내 식품업계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미 FDA에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가격은 주사약보다 저렴하고 5일 동안 40개의 알약을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알약인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미 FDA에 신청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경미 환자나 보통 증세 환자가 긴급 사용 대상입니다. 치료 대상 환자 1명은 캡슐 4개를 하루 2번씩 닷새간 총 40개를 복용합니다. 가격은 우리 돈 84만 원 수준으로 현재 치료 방식인 주사치료법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문 치료 장비 없이 약만 복용한 뒤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 치료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Treating influenza, another nasty respiratory infection, with Tamiflu. And this new drug, like Tamiflu, interferes with the multiplication of the virus. 머크는 이 알약을 복용하면 환자의 입원과 사망률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임상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된 만큼 우려도 나옵니다. So we don't know how it's going to work for people who've been vaccinated and happen to catch COVID, although they're less high risk anyhow. 현지 언론은 FDA가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몇 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머크가 연말까지 1,000만 명분을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국의 선구매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170만 명분에 대해 사전 구매 계약을 마쳤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 싱가포르 등이 구매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정부가 베트남과 태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7만 회분을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백신을 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늘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오늘 첫 부스터샷을 맞는 접종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접종실로 들어옵니다. 지난 4월 접종을 마쳤지만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전담병원에 근무하는 만큼 3차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보호구를 다 착용을 하고 하더라도 그 마음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무적이 된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입원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돌파 감염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부스터샷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 약 4만 5천여 명을 시작으로 급성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면역 저하자는 접종 후 2개월 경과,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등은 접종 완료 6개월 후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돌파 감염 우려로 면역 저하자들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한 상황.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부스터샷 사전 예약에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5만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봐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현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노현 씨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지난달 18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장용준 씨.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장 씨 측은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영장심사는 장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장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관련 불법 행위를 2차례 이상 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단순 음주 측정 불응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 장 씨와 함께 차를 탔던 동승자 역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외제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10대 보험 설계사 사건 속보입니다. 이 남성이 보험 사기로 수사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3명이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사흘 전 전남 화순에서 이벤트를 가장해 여자친구를 유인한 뒤 살해를 시도했던 보험 설계사 19살 박모 씨와 동창생들입니다. 여성은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태에서 도망쳤고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왜 그랬어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와 유 씨는 지난 5월과 7월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했고 할부금을 갚기 위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여행을 가자고 유인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동창생 임모 씨와 함께 3차례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순천과 광양에서 수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의로 추돌한 거죠. 사고로 가장한 거죠. 이 애들이 주범이 아니고요. 단순 가담자로 이렇게 포함되어 됐고.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서울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기저기 버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달 넘게 범행을 숨겼다가 실종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관들과 함께 승합차에 오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50대 남성입니다.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남성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조사일을 하루 앞두고 인근 파출소를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애인은 죽였다고 자수는 하늘이 왔다는 거야.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살해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열흘가량 시신을 방치한 뒤 훼손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장소를 옮겨가며 시신을 몰래 버렸습니다. 이곳은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는 하천 옆 도로인데요. 남성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가드레일 밖 숲을 우거진 곳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목한 하천변 일대에서 비닐봉지에 나눠 담겨 있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검정색 봉투 들고 왔어요, 이쪽으로. 천막 치고 거기서 여러 사람이 뭐 분류를 했으니까 종이 봉투로 해가지고 차에다 싣더라고, 여러 개를.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와 충돌한 장면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민정 측이 오늘 고의 충돌이라면 범죄 행위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사실관계 확인 후 심석희 선수에 대한 연금과 국가대표 자격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현장에 논란의 충돌 장면이 상영됐습니다. 고의 충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입니다. 한번 보시죠. 논란이 커지자 심석희는 어제 고의성을 부인하고 동료 선수들에 대한 욕설과 비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 최민정 측은 오늘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의라면 범죄 행위라며 대한체육회 등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심석희가 중국 선수를 응원한 것을 두고 내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어떤 매국 행위를 할지 심히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사실상 심석희와 함께 올림픽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사실 확인 후 연금, 국가대표 자격 문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대상이기도 해요. 예.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모든 재반 문제들이 이 사실 행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문체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심석희의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을 보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진 못하면서 제3지대가 꿈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걸로 알려졌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신당 창당을 예고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인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안 대표 측은 그동안 주요 기자회견을 일요일에 해왔듯 이번에도 일요일 출마 선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대선기획단은 출마 선언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어 안 대표 출마를 공식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 대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여야 후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깨끗한 후보를 내세워 중도 표심을 겨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검을 수용하면 국민의힘 그 비리도 밝힐 수 있고 이재명 지사 결백도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 회동을 하며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히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신당은 기존 정치권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려 한다며 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는 오늘 심상정 의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느새 네 번째 대선 도전인데요. 아슬아슬하게 선출된 심의원 이재명 민주당 후보부터 겨냥했습니다. 최소연 기자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정미 후보 총 5,780표로 48.88%, 심상정 후보 총 6,044표로 51.12%, 심상정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 정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의원은 득표율 2.24%포인트, 264표 차이로 이정미 전 의원을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심의원은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약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부동산 무제한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투기 원조 국민의힘에게 권력을 주시겠습니까? 투기를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겠습니까?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야말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의원의 대선 출마는 2007년 민주노동당의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17년 첫 완주 때 202만 표를 얻어 득표율 6.1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 우리 정의당 또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심 후보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개혁정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질문 자체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심의원이 지난 대선만큼 지지율을 확보할 경우 캐스팅 보터로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자, 매주 화요일에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오늘은 좀 특별했다면서요? 네, 드레스 코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복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왜 한복을 입었을까요? 문체부가 이번 주를 한복 문화주간으로 선정하면서요. 장관들이 한복 알리기에 나선 건데요. 유독 눈길을 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복도 의전 비서관이 이 정도는 해줘요. 국민들께서 잠시나마 한복의 매력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 탁현민 의전비서관 입은 저 옷의 원래 용도가 뭡니까? 네, 구군복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 사또나 무관이 입던 옷이라고 합니다. 탁 비서관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의전비서관 역할에 맞게 선택을 했고 옷은 국군 의장대에서 직접 빌렸다고 합니다. 보면 탁 비서관의 아이디어는 참 다채로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이 복장에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넥타이를 메고 탄소 중립의 실천, 그 당위성을 설명했고요. 또 지난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때는 2000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깨비의 장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캠프 관계자들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 경선의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저도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다른 조사와 달리 저 선거에서는 이제 참패를 했어요. 네. 자, 이 경선 결과를 읽었던 이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순간 잘못 읽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는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62.37%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것은 앞서 1, 2차 선거인단 득표율과도 또 같은 기간 진행된 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도 전혀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도깨비의 장난이었을까?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도깨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3차 선거인단의 결과는 저희가 정치하면서 보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미스테리하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군요. 네, 이낙연 후보 측은요, 대장동 의혹의 파괴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민감한 국민선거인단이 대장동 게이트 진실이 드러나는 시점에 이낙연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라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 측의 해석은 또 다릅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론조사에서도 그 경향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선거인단 자체의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급격한 엄청난 여론의 변화가 여론조사에 안 잡힐 수는 없어요. 통계학적 그래프를 벗어나는 모집단이 애초부터 3차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인가요? 이 극우 커뮤니티가 가입했다는 소문이 있다.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하더군요. 네, 3차 선거인단 수는 30만 5천여 명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도 열심히 모집 운동을 한 결과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도깨비의 장난이라 단정해버리기 전에 진짜 민심이 어떤지 알아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데요. 무엇이 진짜 민심인지 궁금해집니다.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차량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구매 비용과 유지비까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개인 용도로 쓰면서 형식만 법인 목적인 가짜 법인 차량이 속출합니다. 특히 외제차 비중이 국산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한 클럽 앞, 부가티부터 맥라렌, 람보르기니까지 초고가 슈퍼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상당수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구입 비중 최대 4천만 원까지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되고 유지비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차를 사면 업무용 승용차로 계상이 되는데요. 기름값 같은 부대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가정하면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와 세금 혜택을 누리려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 차량이 속출하는 상황. 특히 고가 외제차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 목적 차량 가운데 수입차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1억 이상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3분의 1이 1억 원 넘는 고가 차량인데 이 중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40배 넘게 많습니다. 고가 법인차 중 수입차 비중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당수가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명의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막아나가야 될 것이다. 법인이 1억 원 이상 차량을 구매할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은 현재 국회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피트 공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주택 평면도를 보면 X자 표시가 돼 있거나 텅 빈 공간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온라인에선 이 공간 확장 전후를 비교하면서 숨은 면적 10제곱미터를 찾아냈다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 과연 문제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피트 공간을 드레스룸이나 팬트리로 개조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아파트 일부 세대 안에 포함된 이 피트 공간, 전기나 통신 배선, 배관 등을 포함해서 필수 건축 설비가 설치된 곳입니다. 꼭대기층부터 지하까지 아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시설이다 보니 집 안에 있어도 전용이 아닌 공용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이걸 마음대로 증개축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벽돌로 세운 가벽이라서 이렇게 손쉽게 허물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 몰래 하면 적발할 방법이 없다면서 확장해도 별 문제 없다고 말하는 업체 적지 않습니다. 시스템 해고자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다 맞네요. 13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건 불법인데 세대 내부 같은 경우는 내력을 건드린 게 아니라서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피트를 잘못 넣으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는 피트를 통해서 이게 굴뚝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스라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경남 창원 아파트에선 피트 공간 확장 공사 중 시공업자가 벽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정리하면 피트 공간, 우리 집 안에 있더라도 건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용 공간인 만큼 마음대로 확장해선 안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북한이 올해는 열병식 대신 무기 전시회를 열고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과 미국은 주적이 아니라며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런 유화 발언을 했는데 발언의 의도까지 강은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5년간 북한이 개발한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대 왼편엔 대남 타격용 무기들이, 오른쪽엔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들이 전시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김여정, 현송월 당부부장이 무기를 구경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최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8형은 짧고 뾰족한 탄두부의 형태가 드러났고, 다탄두 미사일 형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6형도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공개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계열인 북극성 미사일들 중에선 소형 SLBM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전람회를 통해 공개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북한의 무기 개발은 자위권 차원일 뿐 이를 도발로 규정하는 건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주적은 전쟁 자체지 남한이나 미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워싱턴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종전선언 추진 등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의 의무라며 장애인 방송 품질 평가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광화문의 출근길 모습입니다. 부쩍 차가워진 가을 공기에 시민들의 옷차림도 두터워졌는데요.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쑥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내린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4도, 춘천은 12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 서울은 25도, 광주는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나 더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구름 뒤로 한기가 몰려오면서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